자, 안녕하세요. 자, 신성고등학교 3학년 과학사 8차시 중세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혹시 이게 앞에 거 들으면서 질문이 있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송경환 선생님의 그 과학이랑 생물 쪽 그 강의가 있었는데, 여기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계약이 확정이 돼서 송경환 선생님의 강의는 계약 후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계약이 아니라 등교죠. 오프라인 등교 이후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먼저 요 중세 과학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7차시에서 제가 설명을 사실 이거 하다가 만 개 있는데 이거 그냥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살짝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톨레도의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무슬림 근거지, 함락된 무슬림 근거지인 이 톨레도의 이제 대성당인가요? 아마 거일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그 천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슬람 문화가 중세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무데아르 양식이라는 이런 건축 양식입니다. 이 건축 양식 되게 보면 예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그 막 뻗쳐 있는 이 돔 형태 안에 이렇게 가지처럼 뻗쳐 있는 게 있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무대아르 양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면 되게 예뻐요. 나중에 대학 가서 뭐 스페인 뭐 이렇게 종주나 이런 거 할 때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걸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선 지금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8차시 중세과학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죠. 중세 유럽의, 그러니까 중세 후반기에는 유럽도 드디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때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에 어떤 것들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과학이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나? 자, 바로 누가 돌아왔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에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두 대 철학자들의 이렇게 막 그 이론이 있었다 그랬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 이 중세 후반기 유럽에 강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봅시다. 왜냐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고 하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자, 왜냐면 중세 후반기에 우선 이제 앞에서 얘기한 톨레도와 시칠리아에서 발견된, 자, 선조들의 아라오판 저서, 즉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다양한 저서들 중에서 이제 자연 철학 부분도 당연히 재번역이 됩니다. 즉 아랍어판으로 번역되는 걸 다시 한번 번역해서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남겨진 게 없어서, 본인들한테 남겨진 게 없어서 이렇게 다시 재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때 의학이랑 천문학, 당연히 중요한 것들은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자연철학도 재번역돼서 들어오게 돼요. 자,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체계가 재전수가 돼요. 네. 물론 그 당시 플라톤부터 해서 되게 많은 자연철학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체계가 유독 강조돼서 재전수된 이유는 뭘까요? 왜 하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이었을까? 자,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당연히 그거를 보존하고 있던 이슬람 문화권의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체계를 선호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븐 시나나 이븐 루시드, 이 사람들은 이제 책 뒤쪽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븐 시나나 이븐 루시드 같은 이제 그 당시 이슬람 대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같은 경우 뭐 26년 주석 그 번역하고 주석 다는 데면 26년 걸릴 정도로 정말 좋아했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좋아했는데, 자, 왜 그랬냐? 일관적이고 통일된 자연관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일관적이고 통일된 자연관, 한마디로 자연을 바라보는 게 최대한 일관적이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분류하고 막 그룹화시키고 했다 그랬잖아요.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기존 플라톤이랑은 살짝 다르죠. 플라톤은 어쨌든 지금 있는 세계는 이디아의 모조라고 하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현재 있는 이 자연을 일정한 통일된 형태로 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했던, 그리고 그거를 체계화시켰던,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론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플라톤이 더 좋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좋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일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금 혁이지에 있는 걸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제 통일된 이론을 어쨌든 갖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끌렸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이슬람부터 이미 잘 보존을 했었고, 그거를 당연히 저희 그 유럽에서 다시 받아들일 때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잘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지식체계가 재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대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대학의 등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체계가 이제 전수가 됐는데 지식체계가 전수됐으면 이제 그걸 연구하고 공부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학자들. 그럼 그 학자들이 그럼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궁정이나 왕가 같은 데서 이제 지원을 해줬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게 지원을 어떻게 해주지? 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한 게 대학이 설립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아직까지 되게 유명해요. 볼로냐 대학이나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지금도 네로라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리고 되게 이름난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유명 대학들이 이렇게 순 차례대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년까지 유럽에만 약 80개의 대학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막 생기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구나. 당연히 대학에서는 지식 전수, 그냥 애들 가르치는 지식 전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요한 거 학자들의 학문 활동을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자연철학, 의학, 법학 등 되게 다양하면서도 되게 그 당시 되게 중요하게 여긴 법학이나 뭐 의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기본 교양으로 배워야 될 게 있겠죠.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뭐 국어를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 중에 되게 강조됐던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당연히 자연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관련된 학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이론만큼 더 잘 체계적으로 정립된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체계를 다룬 자연 강의들을 필수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더욱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자,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13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러니까 1215년에 파리 대학에서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관련 강의 금지령입니다. 저 책에는 1277년이 나왔는데 그건 아마 옥스퍼드까지 묶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저는 요거 파리 대학에서만 있었던 걸 보면 파리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관련 강의가 금지되는데 자, 그런데도 몇 군데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대학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대학들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신학이 되게 강조된 근데 신학, 의학, 법학이 다양한 것들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중세는 아직 후반기에 넘어왔지만 아직 십자군 전쟁 이후라서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신학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학과의 세력이 센 그런 대학, 특히 파리가 그때 파리 대학이 셌는데 그런 대학에서는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자연 철학들이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왜 거슬렸냐면 뭐 그렇게까지 뭐 사실 거슬릴 일인가 싶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거슬렸냐? 왜냐면 이제 우선 신학의 가장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게 육체와 영을 되게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이 영을 위한 나라가 천국이고 해서 막 그렇게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영의 양식을 살찌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종교에서 배웠듯이.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와 영혼은 당연히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요. 왜냐면 그 영혼이 있는 육체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니까. 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 뒤에 이제 뭐 지성의 단일성부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주장이 되는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몇 개가 당연히 이 신학과 그리고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에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하는 건 안 된다. 신학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강의가 금지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연구는 계속돼요. 강의만 금지돼요. 강의만. 왜냐면 어쨌든 이 자연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걸 알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어쨌든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하든 뭐 하든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는 되되 그래도 아직 미성숙한 대학교 학생들한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좀 특이하게 강의는 금지된 대학교 지금 따지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는 금지시키는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강의에서도, 왜냐면 어쨌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하려면 강의에서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돼서 결국에는 한 40여 년 후에 금지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의 있었던 일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래도 약간 뭐가 좀 더 우선시되는 분위기였다? 신학, 기독교적 신학이 더 우선시되는 분위기였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 되게 신기하죠? 자, 어쨌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이 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신학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자, 바로 뭐냐면 이 대학의 등장 이후에도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느냐? 자, 바로 이제 이 대학들이 나오고,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신학과 자연과학을 융합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 두 개는 지금 신학은 당연히 그때 기독교 사회였으니까 당연히 핵심적인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연철학 또한 학자들로부터 되게 점점 연구가 점점 잘 되고 하고 있었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양립을 하려면 이 두 개를 융합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은 한 명을 기억해주면 딱 좋은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하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과학적 지식은 무조건 이제 신의 권능을 내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더 심화시켜주고 더 잘 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융합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철학을 이 기존의 신학에서의 기독교적 세계관, 이것과 융합을 시키면서 스콜라 철학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스콜라 철학은 이미 9세기 시절부터 아퀴나스가 등장하기 시절부터 있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거의 정립을 해준 게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것만 보기에는 와,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양립시킨 대단한 사람이구나, 당연히 엄지척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한계는 있어요. 왜 한계가 있을까요? 네. 자,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연철학자, 과학자라기보다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예요. 자, 신학자니까 당연히 어쨌든 어디가 조금 더 강조가 됐겠어요? 당연히 신학과학 중에 신학 쪽이겠죠. 네, 대표적인 신학자니까, 교회학자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 신학자라는 그 관점을 벗어날 수는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이 당연히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관점이 자연철학과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을 나타내주는, 이 당시의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요거예요. 뭐냐면 자연철학은 신학의 신이었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학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그 뒷받침을 해준다? 자연 철학이 뒷받침을 해준다.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자연 철학이 발전을 해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그 당시에 좀 대두돼 있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자, 물론 이것과 동시에 당연히 이 신학을 더 잘 뒷받침해 주려면 자연 철학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도 함께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 사고가 지배를 하게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 르네상스 시대가 되기 전까지 거의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곧 과학이었다라고 생각을, 물리학이었고 막 이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기 시작하면서 이제 르네상스에 뭐 갈릴레이나 뉴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되게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자, 그 뒤에 그 뒤는 아니죠.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면 이 회의주의라는 그 관점이에요. 뭐냐면 이 회의주의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이제 회의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로스테스트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이에요. 좀 더 딱 봐도 옥스퍼드 하니까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은 자연 철학을 그대로 믿지 말고, 자연 철학 이 체계를 그대로 믿지 말고, 그러니까 우선 믿어도 좋긴 한데 우선 그 믿기 이전에 실험과 관찰로 확인된 사실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의 제자인 베이컨,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니라 로저 베이컨이에요. 이 로저 베이컨은 과거에 숭배받는 권위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의 실험을 통해서, 즉 내가 직접 한 실험, 그 실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과거에 숭배받는 권위,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계속 그 과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회의하면서, 그러니까 회의는 그 회의감을 느끼다, 그 회의지 뭐 우리가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의 결론을 다시 찾아야 된다. 기존의 학문을 절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이 회의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동시대에. 자, 물론 그 등장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당연히 학문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겠죠. 네,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 모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 당연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되게 발전을 했을 딱 분위기잖아요. 대학도 막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학자들이 신학과도 엮고, 그 다음에 회의주의도 등장을 하고, 되게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네, 정말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흑사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네, 흑사병이 창궐하게 돼요. 자, 흑사병이 창궐을 하고, 흑사병이 창궐을 하게 돼서, 참 그렇죠. 왜냐면 사망률이 얼마에 일어났냐면, 이게 사망률이 무려 40%의 사망률을 이뤘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원인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뭐 쥐가 매개로 질병을 전파한다는 거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흑사병이 창궐을 하면서 사람들 죽어나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구가 급감을 하고, 당연히 경제도 마비되고, 당연히 경제가 마비되면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은 사실 뭐 이거 지금이야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질병을 뭐 해결하지만, 이런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도 당연히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겠죠. 암흑기가 찾아와요. 이 흑사병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자, 사실 요때 이 암흑기 속에서 지금 제가 40%라는 얘기도 하고 사망률 40% 얘기도 하고 한 거 보니까 되게 뭐랑 비슷하죠. 경제도 마비되고 한 거. 약간 코로나 생각이 나죠. 자, 이게 되게 신기해요. 사실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전체적인 경제가 마비됐듯이 우리 또한 지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사망률이 지금 한 5%, 10%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병이 찾아오니까 경제가 마비되고 전반적인 산업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것과 동시에 되게 이제 유사한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 헥사병이 창궐한 이후에 사람들의 이 유사과학이나 이런 되게 희한한 걸 믿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커지는데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게 이단 재판이나 마녀 사냥이죠. 종교라는 탈을 쓰고선 정말 약자들을 괴롭히고 한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 거의 유사과학 수준의 마녀들이 뭐 만들어서 뭐 병을 버티는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걸 보면서 되게 그 느꼈던 게 최근에 영국에서 막 5G가 코로나를 전파한다 해가지고 5G 기지국을 털어버렸던 막 블레고 했던 게 실제로 일어났었죠. 그리고 되게 뭐 소금물이 낫게 한다 이런 식으로 즉 오히려 이제 이런 질병들 전염병이 펴지고 이제 좀 기존의 과학이나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이런 유사 과학들이 판을 치게 된다는 그 좀 이런 유사한 점을 최근에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당시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는 당연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보다 과학이 더 발전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있죠. 극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과학이 그만큼 발전해서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중세 후반기까지 보고 끝내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르네상스까지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차라리 그 르네상스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해서 만나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녀 사냥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선 한번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과제 몇 문제 이번에 몇 문제 안 올게 몇 문제 안 되니까 그거 꼭 하고 우리 다음 주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 봬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